서울 강남구 청담동. 해질 무렵의 하늘은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감정을 거세해버린 듯한 무색무취의 공간. 그 하늘 아래 63층짜리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는 강준호의 펜트하우스가 있었다. 강준호, 만 38세. 해양물류기업 해양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 전 세계 29개국의 지사를 둔 연매출 수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 기자들은 그를 해운계의 황태자라 불렀고 경제지는 늘 그의 성공을 칭송했다. 하지만 정작 그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적과 절망이 가득했다. 거실 한켠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6살 쌍둥이 형제, 민우와 민준. 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조산으로 인한 산소 결핍을 겪었고 그로 인해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의학적으로 자립보행은 불가능합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병원들까지 총 27명의 국내외 의료진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절망. 아내 지세연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인터넷을 뒤지고 해외 병원에 연락을 넣고 침술, 한약, 심지어 무속인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밑은 검게 꺼졌고 살도 급격히 빠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쓰러졌다. 과로와 수면 부족, 영양실조가 겹쳐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민우와 민주는 그저 아빠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우가 물었을 때 준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재산, 권력, 명예는 이 아이들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내의 49제가 끝난 뒤 준호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간병인과 재활치료사를 찾기 시작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수석 출신, 미국 존스홉킨스 10년 경력자, 독일 재활의학 석사 등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번갈아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떠났다. 아이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제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아이들의 상태는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은 칼처럼 준호의 마음을 찔렀다. 무려 29명의 전문가들이 이 집을 다녀갔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저었다. 펜트하우스는 점점 병원처럼 변해갔다. 특수 침대, 운동보조기구, 물리치료 장비들이 거실과 복도를 점령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사라졌다. 민우와 민주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다른 애들처럼 우리도 뛰어놀 수 있을까? 준호는 어느새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 일이 더 바빠진 것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아이들의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준호는 간병인 면접자 리스트 중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보게 되었다. 윤다은, 28세,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시립병원 근무 경력 3년. 너무 평범한 인력. 화려한 자격증도 없고 해외 연수도 없었다. 면접을 볼 이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준호는 무심코 그녀를 호출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책상에 앉아 그녀의 이력서를 흘끗 살펴보며 물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하셨죠? 윤다은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이 아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아이니까요. 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전문가들은 증상, 차트,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아이들의 방문을 열자 한기가 감돌았다. 하얀 벽, 의료 장비, 재활용 휠체어. 아이들은 침대에 기대어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안녕, 민우야, 민준아. 다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시선을 맞췄다.
나는 윤다은 선생님이야. 우리 친구해도 될까?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린 못 걸어요. 그래서 다들 떠났어요. 그 말에 다은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걷는 게 전부는 아니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우는 뭘 좋아해? 비행기. 하늘을 나는 거. 와, 멋지다. 그럼 민우는 하늘의 왕자님이구나. 민준이는? 음악. 엄마가 좋아했던 음악. 다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럼 민준이는 음악의 왕자님이야. 왕자님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아이들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그날 밤, 준호는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기에는 몇 달 만에 처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 웃음은 어쩌면 수조원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윤다은은 매일 아침 펜트하우스에 나타났다. 그녀는 위학 차트를 먼저 보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이전의 어떤 간병인과도 달랐다. 첫날 아침, 다은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앉았다. 아이들의 휠체어를 옆에 두고 말했다. 하늘의 왕자 민우, 음악의 왕자 민준. 오늘은 특별한 모험을 떠나볼까?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쇼팽의 봄 왈츠. 부드럽고 따스한 선율이었다. 민우야, 두 팔을 이렇게 펼쳐봐. 비행기 날개처럼. 다은은 민우의 팔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리듬에 맞춰 흔들었다. 이제 하늘을 날아볼까? 민우는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멋진 조종사야. 민우는 처음엔 어색한 듯 팔을 뻗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행기, 날고 있어요. 다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 이 방은 활주로야. 민우가 출발하면 민준이는 음악으로 하늘을 채워주는 거야. 민준에게는 손가락을 피아노 건반에 올리듯 움직이게 했다. 민준이는 어떤 멜로디를 만들고 싶어.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그 말에 다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끝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치료를 놀이로 받아들였다.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꿈을 꾸는 방식이었다. 다은은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을 준비했다. 재활치료는 기사훈련이 되었고 근육 운동은 슈퍼히어로의 파워 충전으로 바뀌었다. 식사 시간조차 다르게 다가왔다. 자, 우주탐험가 민우. 이 숟가락은 우주선이야. 연료를 잘 채워야만 행성까지 갈 수 있어. 음악의 왕자 민준. 이 밥알은 마법의 음표야. 먹으면 더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어. 아이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전에는 식사 자체를 거부하던 아이들이었다. 준호는 CCTV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매일 밤 무겁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두 아이 모두 말수가 늘고 리듬에 맞춰 반응하는 근육의 반사 속도도 개선되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정서적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몸이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은 그 모든 진전을 외부에 자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꾸준히 아이들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오후, 다은은 민우와 민준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넓은 아일랜드 테이블 앞에 휠체어를 나란히 세우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테이블에 손을 얹게 하며 말했다. 오늘은 말에서 내려 기사님들이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야. 민우는 조심스레 발을 바닥에 디뎠고 민준도 다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와, 제가 서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이 나 있었다. 민준도 따라 외쳤다. 선생님, 저도 해볼래요. 그 순간 민준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다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레 말했다. 민준아, 내 다리가 음악을 듣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우연히 일찍 퇴근한 준호가 목격했다. 그는 한참을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다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두 아이 사이에 앉아 잠이 들었다. 아이들은 그의 팔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다은은 거실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아이들의 치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낙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우가 그린 비행기, 민준이 그린 피아노. 이름도 없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은 작은 기적이 지금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윤다은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 내부의 CCTV 영상 일부가 직원의 실수로 외부에 유출되었고, 그것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6살 쌍둥이 뇌성마비 형제, 기적의 회복. 비전문 간병인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다. 해양 로지스틱스 회장 자택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처음에는 사람들은 감동했다. 댓글창에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 같은 응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내 의심이 뒤따랐다. 이거 혹시 마케팅 아닌가요? 억만장자가 무슨 감성팔이를.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건 연출이겠죠. 몇몇 의학 유튜버들과 자칭 전문가들이 영상 속 재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자막을 내보냈다. 희망인가, 기만인가. 의심은 곧 비난으로 바뀌었다. 윤다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고, 경희대 간호학과 졸업, 병원 근무 3년, 이후 경력 공백 2년이라는 간단한 이력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력도 없고, 경력도 별거 없고,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 아닐까? 윤다은은 조용히 온라인을 차단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했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끝나지 않았다. 하루는 준호의 어머니, 한명숙 여사가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는 평소에도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보도된 뒤로는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다. 준호야, 내가 이 영상 다 봤다. 이게 무슨 망신이니? 어머니, 오해예요. 다은 씨는. 다은 씨,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명숙 여사는 거실에서 다은을 처음 마주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고 말투는 단호했다. 당신, 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손자들을 건드립니까? 회장님의 아이들을 돌보는 간병인으로서. 그건 의사가 할 일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날 밤, 다은은 조용히 짐을 쌌다. 준호가 그것을 막아섰다. 그만두지 마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당신은.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이 더 이상 저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할 겁니다. 내가 지킬게요. 며칠 후, 준호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회사 회의실. 언론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어떤 광고나 홍보 목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 아이들이 웃고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기자는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윤다은 씨의 치료 방식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위험 요소는 없었나요? 그녀는 아이들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살아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쪽은 의료계였다.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는 비전문적인 재활 접근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연석 교수는 직접 준호에게 연락해왔다. 회장님,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를 넘은 미신적 접근은 경계해야 합니다. 준호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아이들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근육의 긴장도, 신경반응, 감각 자극 반응이 모두 의학적 개선으로 분류될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일어나 앉는 것이 가능했고 민우는 10초 정도 혼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단호했다. 지금은 일시적 호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수 있죠. 간병인의 감정적 접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다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제가 의사를 대신하려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포기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효희 씨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대한소아재활학교에서 비공식 포럼이 열렸다. 윤다은은 초청 연사로 나갔다. 대학 강단에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그녀는 손에 꼬깃 탄 노트를 들고 단상에 섰다. 제가 했던 일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아이로 봤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하면 날개를 만들어줬고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를 흉내냈습니다. 그게 치료냐고 묻는다면 아니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구나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포럼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이 여자의 말이 더 과학적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하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 명숙 여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원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원합니다. 윤다은의 이름은 이제 조용히 의료계 안팎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의학계의 반발과 논란 속에서도 그녀의 방식이 가져온 변화는 분명했다. 강민우는 하루 5걸음까지 독립보행이 가능해졌고 강민주는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을 활용해 피아노 장난감으로 짧은 멜로디를 만들 수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균형 감각, 호흡 조절, 표정 반응 등 모든 지표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최종 검진을 맡은 최연석 교수는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분야에서 30년 일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입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 말은 준호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다. 그러나 다은에게는 또 다른 책임의 무게였다. 며칠 후 그녀에게 국제적인 초청장이 도착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아동재활센터에서 보낸 공식 서류였다. 다은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 창가에 멍하니 섰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갈림길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정말 떠나야 할까? 하버드. 수많은 연구자들이 꿈꾸는 무대. 거기서 그녀의 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준이 식사 중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했다. 왼쪽 무릎에 관절이 붓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성장판 압박에 의한 교정 수술 필요. 의사는 말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병실 복도에 홀로 앉아 한참을 눈 감고 있었다. 마침 그때 준호가 다가왔다. 하버드에서 연락 왔다며요. 들으셨어요? 기자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당신, 이제 세계로 나가야 하는 사람 같아요. 다은은 고개를 떨궜다. 저, 가야 할까요? 정말 가고 싶어요. 글쎄요. 어릴 적엔 연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 얼굴만 떠올라요. 그때 민우가 휠체어를 밀고 병실문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때문에 가지 마세요. 다은은 놀라서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야. 엄마가 하버드에 가면 우리랑 너무 멀어져요. 하지만 엄마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우리 옆에 있어줘요. 그리고 잠시 뒤 민준도 웃으며 덧붙였다. 괜찮아요. 엄마가 떠나도 우린 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마음속으로 먼저 날아보는 거라고. 다은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안았다. 다음 날 그녀는 하버드에 정중한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낸 뒤 그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엄마, 우리랑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준호는 그녀에게 저녁을 준비해 주었다. 소박한 미역국과 불고기, 그리고 무말랭이 반찬. 회장님이 이런 것도 하세요? 회장님 말고 그냥 아빠 강준호로서.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준호는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래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족이 되어줄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이 될게요. 봄이 깊어갈 무렵 강준호와 윤다은은 청담동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뿐. 드레스 코드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하늘만큼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반지 전달식이었다. 다음 순서는 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췄다. 강민우와 강민준, 두 아이가 각자의 작은 손에 반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민우는 여전히 보조 보행기를 사용했지만 스스로 걸었다. 민주는 다은이 만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한 걸음씩 나아갔다. 두 아이가 반지를 전달하자 하객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작게 속삭였다. 이제 엄마는 진짜 엄마예요. 그날 밤 다은은 처음으로 윤다은이 아닌 엄마로서 잠이 들었다. 시간은 흘러 결혼 3년 후 강가 하얀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는 느긋하게 일어났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민우와 민준이 스스로 걸어와 그를 안았다. 우리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준호는 아이들을 안고 울듯이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소중했다. 같은 해, 가족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다. 딸아이, 이름은 강하은. 이름의 뜻은 하늘의 은혜. 다은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받은 기적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민우와 민주는 동생을 보며 말했다. 하은아, 우리 오빠들이 널 지켜줄게. 하은은 형들의 품에서 천사처럼 웃었다. 다은은 육아와 병행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그녀의 논문은 국내외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영어로는 미국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일본 교토대학 등에서 그녀의 연구 발표 요청이 이어졌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직접 출국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대한의학회는 그녀의 사례를 국가재활치료 혁신 모델로 채택했고 전국 17개 도시에 다은 센터가 설립되었다. 각 센터에는 다은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정서 기반 치료를 실천하고 있었다. 센터를 찾은 아이들 중에는 말도 하지 못하던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의 이름을 부르고 휠체어에만 의존하던 뇌성마비 아이가 걸음을 떼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전남 여수에서 올라온 7살 소녀 김아린이었다. 그녀는 출생 직후 뇌출혈로 인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평생 휠체어 생활을 예측했다. 하지만 다은 센터에서 2년간 정서 기반 치료를 받은 후 김아린은 무대 위에서 발레복을 입고 첫 발레 공연을 선보였다. 그 영상은 전국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다은은 말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강민우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4학년이 되었고 과학 수업 시간마다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 걸 가장 좋아했다. 저는 커서 공군 파일럿이 될 거예요. 하늘의 왕자니까요. 강민주는 예술중학교 예비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아노 실력이 인정받아 지역 청소년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가 연주를 마친 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곡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들려준 멜로디였어요. 그때 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심사위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편 강준호는 회사를 새롭게 개편했다. 그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수익의 10%를 아동재활치료와 돌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의 이름은 하은재단. 새 아이의 이름에서 따왔다. 다은은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에는 응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기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가족을 비추었고 화면에는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 그날 밤 다은은 잠든 하은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소파에서 두 아들과 함께 졸고 있었고 거실에는 민준이 연주한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